장모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내 딸의 남자, 내 마지막 사랑. 장모님 이리 오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아마 소정이가 고마워할 거예요. 아니, 김서방. 난 괜찮은데. 김서방도 우리 소정이 많이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 이리 와보세요. 괜찮으니 이리 오세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따님입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하얀 조명 아래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내 옆에서 사위, 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기 바구니에 담긴 핏덩이가 먼저 나왔다. 이 병원 모든 아기들을 깨울 듯한 우렁찬 울음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기쁨이 아닌 비극의 서막이었다. 뒤따라 나온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따님입니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산모는 과다출혈 쇼크입니다. 태반 조기 박리였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삼 개월 전. 으악! 엄마 도와줘! 대신 전화 좀 해줘! 배가 너무 아파! 소정아, 또 왜 그러니? 아직 아니라니까. 원래 막달엔 배가 아픈 거야. 저번에도 여러 차례 그래서 산부인과 갔더니 더 있다 오라잖니? 10분 간격으로 진통 오는 게 아니라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소정아. 바람이 제법 쌀쌀해져 가는 가을 저녁이었다. 오늘도 난 여의도 한강변을 거닐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나보다 먼저 하늘로 간 내 소중한 소정이를 그린다. 그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린다. 아파! 너무 아파! 3달 전 그날의 소정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의 절규. 그 고통의 무게를 나는 너무나 어리석게 판단했다. 소정아, 또 왜 그러니? 아직 아니라니까. 원래 막달엔 배가 뭉치고 아픈 거야. 저번 주에도 그래서 병원 갔다가 그냥 돌아왔잖니. 10분 간격으로 진통 오는 거 아니면 좀 더 참아보자. 괜찮을 거라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후회로 채울 족쇄가 될 줄이야. 그 전화가 내 하나뿐인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이야. 딸은 내 인생의 빛과 같았다. 대학 입시 준비로 늦은 밤까지 독서실을 드나들던 18살의 나, 미숙. 독서실 알바생이었던 그 사람. 우린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고 풋내기들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밤 10시의 독서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컴컴한 계단 복도 구석은 우리만의 밀실이었다. 나의 첫 경험은 그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였다. 사랑했기에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그가 내 뱃속의 아이를 외면하고 내가 알아서 하라는 말만 남긴 채 매몰차게 떠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와의 결실인 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대학, 결혼, 세상의 어떤 가치도 내 뱃속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난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하고 내 청춘을 모두 바쳐 소정이를 키웠다. 내 삶은 오직 소정이, 그 아이 하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런 내 딸이었다. 악착같이 살아온 내 삶의 이유이자 결과물. 그런 소정이가 영원히 내 품을 떠났다. 살이 도련해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었다. 왜 나는 딸의 고통을 무시했을까? 왜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을까? 내가 내 딸을 죽인 거다. 나와 사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례식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고 동생 미영이가 내 옆을 지켰다. 미영이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주 희미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언니가 그때 병원에만 바로 데려갔어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말이 내 심장을 헤집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텅 빈 신혼집에는 나와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지혜, 이렇게 셋만 남았다. 회사 일로 바쁜 사위, 현우는 사람을 구해 아기를 돌보게 하겠다고 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소정이가 목숨과 맞바꾼 아이, 내 손녀 지혜를 내 손으로 키워야 했다. 그것만이 딸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소정이가 떠난 지 3개월. 곧 지혜의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속 소정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나는 매일 밤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어떻게 하면 너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짧은 생을 어찌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날 소정이가 소리치며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으로 미리 데려갔더라면. 다 내 탓이다. 그렇다. 난 내 딸 소정이가 못다한 인생을 살아줘야 한다. 그날 밤, 손녀딸 지혜에게 분유를 먹이고 겨우 재운 뒤 파김치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을 때였다. 퇴근하고 돌아온 사위가 웬일인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장모님, 저녁은 드셨어요? 이제부터라도 끼니 꼭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러셔야 우리 지혜 잘 키워주시죠. 그리고 저도요. 어색한 농담을 던지는 그의 얼굴엔 짙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놓인 식어 빠진 컵라면 그릇을 보더니 말없이 치웠다. 장모님, 지혜 벌써 잠들었어요? 다행히 이번엔 분유가 잘 맞나 보네요. 김서방이 나를 걱정하며 말한다. 오늘도 지혜 보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어깨 많이 뭉치셨네. 잠깐 여기 소파에 누워 보세요. 제대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장모님, 아세요? 제가 힘이 좀 좋아요.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이리 좀 와보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래 줄래나? 김서방. 김서방도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기분이 묘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단단하고 따뜻한 사위의 손이 내 어깨를 꾹꾹 누르자 온몸에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남자의,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 난 긴장하지 않은 척, 설레지 않는 척, 떨리지 않는 척, 들키지 않기 위해 내 몸을 김서방에게 맡기고 난 눈을 감았다. 마사지를 해주는 그의 팔뚝에 도드라진 힘줄과 근육이 보였다. 그의 정성스런 마사지에 지혜를 돌보던 고된 하루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불 꺼진 독서실 복도에선 볼 수 없었던 선명한 남자의 근육. 그리고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숨결인가. 독서실 복도의 차가운 벽과 달리 지금은 모든 것이 따뜻했다. 그의 손, 그의 숨결, 이 공간의 온기가 나를 아찔한 황홀경으로 이끌었다. 내가 남자를 이렇게나 가까이 자세히 본 적이 있었나. 또 그의 숨소리가 들린다. 모든 것이 따뜻하다. 한동안 손녀딸만 바라보던 나의 노고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다. 어떠세요? 장모님? 시원하시죠? 내 어깨를 단단하고 따뜻한 사위의 손이 꾹꾹 누르자 온몸에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이번엔 제 차례예요. 장모님,
제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저도 요즘 어깨가 너무 뭉쳐서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게 등을 돌리고 앉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손에 꽉 차는 젊은 남자의 근육. 그 감촉에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았다. 요즘 회사에서 컴퓨터 작업을 길게 하다 보니 저도 어깨가 많이 뭉쳤거든요. 응. 그래. 여기. 어떤가? 와, 우리 장모님 아직도 힘이 좋으시네요. 역시, 아직 할머니 소리 듣기엔 너무 젊으세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장모님, 사실 저 많이 힘들어요. 장모님도 그렇죠? 그런가? 자네도 힘들지. 보고 싶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소정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장모님을 보고 있으면 소정이랑 너무 닮아서.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마주봤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정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난 침을 삼켰다. 그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또 다시 숨을 고르더니 그가 말한다. 그래서 내 어깨를 주무르던 그의 손이 흐트러진 내 머리를 넘겨준다. 그의 손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다. 김서방. 그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준다. 나를 소중히 감싸듯 안아주며 따뜻한 손으로 나의 등을 어루만진다. 괜찮아요. 장모님, 소정이도 바랄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절할 틈도 없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나를 소파에 뉘인다. 그의 커다란 손이 다시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딸의 남편이 아니라 같은 슬픔을 짊어진 한 남자가 지독한 상실감에 빠진 한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장모님, 소정이도 정말 바랄 거예요. 이 순간 난 소정이를 위해 소정이가 된다. 그의 숨결은 곧 나의 머리, 이마, 이어서 눈, 코, 입, 그리고 나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진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살던 남자의 향기. 아니, 처음으로 느껴진다. 잠 자고 있던, 죽어 있던 나의 모든 감각들이 그의 숨결로 촉촉한 입술로 되살아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얇은 블라우스가 하늘거리며 내 몸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며 벗겨진다. 이어 브레이지어 버클이 딸깍 소리를 내며 풀어진다. 어깨끈이 내려간다. 맨살이 된 난 서늘한 한기에 살짝 추위가 느껴져 어깨를 움츠린다. 이를 알아챈 듯 그는 다시 한번 맨살의 나를 따스하게 감싸주며 머리에 입을 맞춘다. 소정이의 환영이 그를 이끄는 걸까? 갑자기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본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나의 눈을 본다. 나를 보는 건지, 소정이를 보는 건지, 나를 통해 소정이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 이렇게라도 내 딸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소정이가 못다 이룬 사랑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소정이가 되기로 한다. 내가 대신 채워줄 수 있다면 나는 그의 눈에 입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보며 속삭였다. 이 모든 걸 깨고 싶지 않아요. 소정이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고는 내 입술의 촉감을 살려주듯 그의 입술을 댄다. 아, 따뜻하다. 촉촉하다. 그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진다. 나와 입을 맞댄 채로 땀 냄새가 밴 그의 셔츠를
급히 벗어 던진다. 남자란 이런 건가? 이전엔 느껴본 적 없던 수컷의 향기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내 눈이 감긴다. 우리는 다시금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각자의 섬에 갇혔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사건이 터졌다. 지혜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켰다. 아이의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나는 너무 놀라 손발이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때 사위가 침착하게 아이를 안아들고 외쳤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빨리 옷 입으세요. 응급실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캄캄한 새벽, 우리는 정신없이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발만 동동 구르며 울었고 사위는 그런 내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지혜, 강한 아이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응급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 차가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느꼈다. 아,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장모와 사위가 아니구나. 우리는 지혜의 엄마, 아빠다. 우리는 가족이다. 다행히 지혜는 금방 열이 내렸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에 마주 앉아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아니, 미숙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 더 고마워요. 미숙 씨 없었으면 저 혼자선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혜 곁에 있어줘서. 미숙 씨,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우리 생각만 해요. 우리와 지혜만 생각하자고요. 사랑해요. 소정이만큼 아니, 이제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 여자로서, 지혜 엄마로서, 우리 같이 지혜 키우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 남자의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죽은 내 딸 소정이를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결심은 곧 세상과의 전쟁을 의미했다. 다음 날, 나는 동생 미영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언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사위랑. 더러워. 소정이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지혜는 우리가 키울게. 현우 씨랑 나, 그리고 지혜, 우린 가족이야. 어라 현우 씨. 가족 웃기지 마. 그건 불륜이고. 폐륜이야. 그러고도 언니가 어떻게 소정이 엄마야? 다시는 나 찾지 마. 미영은 그렇게 나를 외면했다. 사위 쪽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장모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안의 수치라며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함께 장을 보고 지혜의 이유식을 만들고 주말이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다른 가족들처럼 지혜가 엄마와 비슷한 옹알이를 할 때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세상의 어떤 비난보다 강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며칠 뒤 지혜의 100일 잔치가 열렸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작은 자리였지만 나에겐 가시방석이었다. 특히 하나뿐인 동생 미영의 시선이 따가웠다. 언니 꼴이 그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사위 앞에서 너무 진한 화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어. 다들 수군거려. 남편 없는 언니가 젊은 사위랑 한 집에 사는 거 보기 안 좋다고. 언니 넌 창피하지도 않냐? 이제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지혜 때문이야. 너도 알잖아. 알지. 아는데 그래도 선은 지켜야지. 사위가 아니라 그냥 남자라니까?
저러다 진짜 못 일 나겠다. 다들 걱정이 태산이야. 미영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이후 사위와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고 스치기만 해도 놀랐으며 밤이 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생의 말이 그 어색함을 더하게 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사위의 친구라는 남자가 집에 찾아왔다. 소정이의 대학 동기라고 했다. 그는 지혜를 보며 안타까워하다가 사위를 밖으로 불러내 심각한 얼굴로 얘기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야, 너 괜찮냐? 저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 사람들 말이 많아. 너네 회사 근처에서도 소문 돌더라. 그리고 장모님, 아직 젊으시잖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위험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장모님 아니었으면 나랑 지혜 벌써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아는데 걱정돼서 그러지. 너 벌써 소정이 잊은 거 아니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사위는 친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주먹을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팔을 내렸다. 그날 밤 사위는 말없이 술만 마셨다. 미영의 독설과 사위, 친구의 방문 이후 나는 사위를 피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늦게까지 지혜 방에 머물렀고 그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내 모습에 사위도 상처받은 듯 보였다. 우리는 한동안 또 다시 각자가 되었다. 어느 어스름한 새벽, 지혜를 재우고 물끄러미 소정이가 담긴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다. 장모님, 사위가 지혜 방으로 들어왔다. 장모님. 아니, 미숙 씨.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혜 아빠, 엄마예요. 그러면서 내 어깨를 감싸며 거실로 이끌었다. 그러고는 고개 숙인 나의 얼굴을 들어 눈을 보며 말한다. 미숙 씨, 사랑해요. 제 진심을 받아주세요. 그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손등으로 천천히 나의 눈, 코, 입, 목, 어깨, 그리고 가슴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나의 온 몸 구석구석에 키스를 하고 어느샌가 배꼽에 입을 맞추고 있다. 아, 순간 난 그의 어깨를 밀쳐냈다. 마치 여기까지 라는 듯. 그는 화가 난 듯 내 손을 뿌리치고 다시 허벅지, 그리고 은밀한 그곳에 입술을 멈췄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흐느낀다. 난 일어나서 내 다리에 엎드려 우는 그의 등을 감싼다. 난 그의 얼굴을 들어 그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의 등 뒤, 사진 속에서 소정이가 웃고 있다. 그래,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내 딸 소정이가 못다 이룬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야. 사진 속 소정이의 눈을 바라보던 그때 그가 갑자기 내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다시 소파에 눕히고 격렬한 키스를 이어나간다.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내 첫 경험, 제대로 하는 진짜 내 첫 경험을 내 딸의 남편인 사위랑 불현듯 수치심이 몰려오던 순간 그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 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목을 힘껏 감쌌다. 그도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인다. 미끄럽다. 부드럽다. 그리고 단단하다. 내가 남자의 젊음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다니. 그가 리듬을 타듯 몸을 들썩인다. 그리고 마치 그네를 타듯 점점 더 요동친다. 나도 모르게 난 내가 소정이가 된 듯 어린 신음소리를 내며 그와 함께 왈츠를 춘다.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흘러나오는 신음을 쿠션으로 입을 막았다. 이 순간
지혜가 깰까 걱정되었다. 그러고는 내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스르르 입으로 버무리듯 등에 키스한다. 그는 내 등 뒤에서 한 손은 내 손등 위에 얹고 깍지를 끼고 한 손으로는 내 젖가슴을 움켜쥐며 낮게 신음한다. 아, 내 등에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포개고 그네를 태우듯 밀고 당긴다.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나는 그의 마력으로 몸과 영혼이 다 빨려 들어간다. 갑자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세우며 마치 자기 스스로와 격투를 하듯 크게 움직인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탱고를 추듯 움직이며 또 한 번 내 귀에, 목에 키스한다. 그러다 그의 큰 손으로 내 어깨를 꽉 쥐며 흐, 으, 낮은 비명소리, 폭풍이 휘몰아친 듯 그의 머리는 다 헝클어져 풀썩 숨을 크게 몰아쉬며 내 몸에 엎어진다. 난 그를 꼭 안아준다.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땀 흘린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날 밤 우리는 슬픔을, 그동안의 힘듦을, 외로움을, 고단함을 서로 온몸으로 보듬고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주고 있다. 내 딸 소정이를 위해, 내 손녀 지혜를 위해 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지혜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어스름한 가을 저녁. 매미가 우리를 야단치듯 큰 소리를 내며 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토스트를 씹어 넘겼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어느덧 지혜의 첫돌이 되었다. 양가 부모님도 친척도 없는 조촐한 돌잔치였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집안 거실에 조촐하게 차린 돌잡이 상 앞에서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며 우리는 소정이 사진 앞에 섰다. 소정아, 보고 있니? 내 딸 지혜가 이렇게 예쁘게 컸단다. 걱정하지 마. 아빠랑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 내 목까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늘에서 우리 축복해 줄 거지. 사진 속 소정이가 응, 엄마, 고마워. 하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지혜의 손을 잡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껐다. 그날 밤 지혜를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았다. 사위가 손을 잡았다. 미숙 씨, 우리 여기서 떠날까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그럴까? 당신을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랑 지혜에겐 당신이 전부니까.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든 어떠랴. 이 사람과 내 손녀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이사를 준비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소정이가 쓰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엄마와 현우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엄마, 그리고 현우 씨.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혹시, 아마도 저는 두 사람 곁에 없겠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좋지 않다는 거, 아기를 낳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우 씨와 나, 우리 두 사람을 닮은 아기를 꼭 낳고 싶었어요. 엄마, 평생 나 때문에 희생만 한 우리 엄마.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아요. 더 이상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아요. 현우 씨, 나 만나서 고생만 한 당신. 미안하고 고마워요.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혹시라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저는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슬픔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 아기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영원히. 딸, 그리고 아내 소정이가.
편지를 읽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것은 소정이가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이었다. 그의 고백은 내 삶의 나침반을 완전히 틀어놓았다. 소정이가 남긴 편지 속.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저는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라는 문구가 우리에게는 금지된 사랑을 허락하는 면죄부처럼 들렸다. 세상의 비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밤낮 없이 빠져들었다. 밤이면 지혜가 잠든 방 옆에서 우리는 서로의 살결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황홀감을 느끼며 서로의 몸을 담닉했다. 그의 젊고 단단함은 내 오랜 갈증을 채워주었고 나 또한 그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다. 우리의 밤은 매일 뜨겁게 타올랐고 아침은 서로의 숨결로 시작되었다. 지혜의 작은 기침 소리나 미열은 그저 지나가는 감기겠거니 무심히 넘겼다. 새벽녘 지혜가 울어대면 둘 중 한 명이 겨우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재운 뒤 다시 서로의 품을 파고들었다. 우리의 세계는 오직 둘만의 밀실로 빠져 들어갔다. 그들의 맹목적인 서로의 사랑 속에서 지혜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주말이면 집 밖으로 나가 다른 가족들처럼 공원을 거닐었지만 지혜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우리의 시선은 늘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혜가 엄마와 비슷한 옹알이를 할 때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자기 합리화와 죄책감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었다. 소정의 사진 앞에 서서 내 딸, 지혜가 이렇게 예쁘게 컸단다. 걱정하지 마. 아빠랑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 속삭이는 말은 이미 공허한 맹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소정이의 편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씌운 파멸의 주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깨어났다. 깊고 달콤한 잠에서 막 벗어나려던 때였다. 거실 소파에 뒤엉킨 채 밤새 이어졌던 열기의 잔해 속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던 중 현우 씨가 먼저 나른하게 물었다. 지혜가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네요. 너무 깊이 잠들었나? 어제 밤새 보채지도 않고 잘 잤나 봐요. 우리도 잠시 잊었었네. 감기약을 먹여서 그런지 지혜가 평소보다 더 길게 자네? 우리는 피식 웃으며 서로를 다시 끌어안았다. 어차피 지혜는 잠시 뒤 깨어나 우유를 찾을 테니 이 짧은 순간의 자유를 더 만끽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른 새벽에 또 다시 지난 밤처럼 서로의 몸을 섞으며 광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또 다시 잠이 들었고 오전 늦게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나치게 조용한 기운을 느끼며 지혜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지혜는 아기 침대 안에서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혜야, 지혜야?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아기의 몸을 흔들었다. 몸이 싸늘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내려앉았다. 다시 흔들고 또 흔들어 보았다. 작은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지혜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작고 차가운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현우 씨, 현우 씨. 지혜가 이상해. 현우 씨가 급하게 달려왔다. 지혜의 얼굴을 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 역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 보았지만 지혜는 이미 차가운 인형이 되어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이미 늦었다고 했다. 의사는 지친 눈으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 심한 감기가 폐렴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도 폐렴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혜는 우리 서로의 맹목적인 사랑,
그 어둡고 이기적인 탐닉 속에서 그렇게 홀로 죽어갔던 것이다. 혹시 소정이의 주문이 아닐까?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딸을 우리가 잘 키워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지혜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는지도.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다. 동생 미영은 짐승 같은 년, 넌 내 딸도 모자라 내 손녀까지 죽였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주를 퍼부었다. 현우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고 그 마귀 같은 여자에게 홀려 핏덩이도 못 지키는 놈이라며 현우 씨마저 매몰차게 내쳤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떤 가족도 가지지 못한 채 벌거벗은 두 죄인이 되어 서로의 탓을 하며 점점 더 증오하게 되었다. 현우 씨는 아니,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욕정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소정이도 지혜도 모두. 그의 눈에는 사랑 대신 끔찍한 혐오가 가득했다. 나 역시 그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가 내게 속삭이던 달콤한 사랑은 모두 환상이었을 뿐이다. 그 역시 나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아이를 방치한 죄인이었으니.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차가운 비수를 꽂은 채 완전히 갈라섰다. 텅 빈 신혼집에는 지혜의 작은 아기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폐허가 된 집처럼 산산조각났다. 소정이의 편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저주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매일 밤 두 딸의 비명소리와 함께 잠이 든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나는 이렇게 홀로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저지른 탐욕과 무지의 대가였다.